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맹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말들은 다들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벌써 주 초부터 시끌시끌합니다. 주중에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또 거시경제 또 살짝 브리핑을 하고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 종목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침에 조금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 30분 경이에요. 예. 조금 평소보다, 좀 평소 원래 한 요 정도 시간에 제가 보통 영상을 찍는데, 좀 최근에 몇 달 정도 되죠? 한 달, 두 달? 굉장히 좀, 영상을 잘 못 찍었죠. 그래서 영상을 또 찍어도, 이게 제가 업로드 하는데 또, 무선 인터넷이 이게 또 뭐가 말썽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LTE로 해도 저 아직 LTE 쓰거든요. 예, LTE를 해도 이게 빨리빨리 업로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냥 빨리 될 때도 있고 뭐 느리게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느리게 될 때는 엄청 진짜 느려요. 그래서 조금 업로드가 또 금요일에 조금 늦었죠. 예, 그래서 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예, 제가 나중에 좀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좀 장비의 좀 그 필요성이 좀 느껴지면 제가 좀 장비를 갖춰서 예, 좀 더 보다 좀 쾌적하게 좀 작업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거시적 경제를 들여다볼 건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은행 파산이 지금 이제 더 퍼스트 리퍼블릭 뭐 아니면 뭐 크레디트 스위스가 마지막이 아니다. 계속해서 은행 파산 혹은 은행 파산의 위험으로 계속해서 노출이 될 것이다. 왜냐면 이게 뭐 SBB 은행이나 뭐 시그니처 은행이나 뭐 또 더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여기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은 문제점을 안을 때 같은 문제점을 안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또 금융상품을 또 기관들끼리 또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기업이랑 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약간 유행처럼 어느 부분에 어떤 자산 비중이 좀 치중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약간 유행 같은 거기 때문에 은행들 사이에서는 다들 뭐 크고 작은 문제일 뿐 비중이 뭐 여기는 좀 많이 뭐 60% 이상이다. 뭐 70%다. 여기는 50%다. 이런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매 한 가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한 이유로 지금 은행 파산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좀 뾰족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버렸죠. 더 올려버리면 또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끝이다. 이제 3월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끝이다라고 저거들끼리 또 오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장 은행이 좀 고금리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자꾸만 오판해가지고 뭐 3점 몇 프로에서 멈출 거야. 4%에서 멈출 거야. 4.5%에서 멈출 거야. 5%에서 멈출 거야. 계속 자기들끼리 오판을 한 것을 계속 국채를 자기들은 들고 있어야 되니까 예,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손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버틸 수 없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제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보다도 더 큰 어떤 인출이나 뭔가 자금이 뭔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지금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이후로 또 도이치방크
예, 도이치방크가 또 지금 또 그 뭐래죠? 파산 리스트 위에 또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갑자기 이제 인터넷 은행이죠. 토스 은행이 또 위기인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 은행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조금 미국보다는 조금 이제 금융적으로는 조금 더 후진국이기 때문에 미국 은행 같은 그런 투자 은행이 좀 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뭐라죠? 어째 보면 조금 미국 은행보다는 좀 안전하다 해야 되나? 예. 미국 은행보다는 조금 안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투자 은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뭔가 안전보다는 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아가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좀 수익을 극대화 해가지고 그 이윤을 다시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약간 예금, 뭐 적금, 뭐 이런 게 이렇게 그런 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고 조금 마진율은 세지만 이자율은 세지만 조금 위에 리스크가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율은 좀 낮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 지금 문제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레고랜드 이 PF 대출 이게 문제예요.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의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분양이 늘어난다면 무슨 말이에요? PF 대출을 받아가지고 브릿지론이랑 PF 대출을 이렇게 연계해서 받은 건설사들이 이 아파트를 팔아서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미분양이 나버렸다는 말은 그게 상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환이 안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PF 대출 규모의 이자를 완전 생돈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아파트들이 뭐 특히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뭐, 뭐 수입차도 준다 해서고 뭐 샤넬백도 준다 해서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죠. 예,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확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양가 자체를 할인을 파격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자꾸 뭘 남겨 먹으려 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어떤 손해를 봐서라도 빨리 이거를 털어내고 대출을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이 미분양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PF 대출의 어떤 연체율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벌써부터 위태위태한 곳이 지금 토스다. 그래서 지금 토스도 지금 약간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요런 얘기들이 지금 있고, 새마을금고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새마을금고는 조금은 토스보다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토스는 그래도 뭐 우리나라 인터넷 뱅크사들이 뭐 이제 1금융권에 속하고, 그래도 새마을금고는 약간 2금융 쪽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 자체가 지금 PF 대출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파산의 위험이 지금 굉장히 높다. 왜? 물론 뭐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 미국보다는 좀 많이 낮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외화 뭐 유출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리 차가 너무 커요. 지금 1.5%면은 이거는 와 어마어마하죠. 예, 뭐 25bp 뭐 50bp 뭐 이걸로 투닥투닥 하는 곳이 여기 국채 어떤 시장인데, 이게 와 150pp의 차이는 이거는 큽니다. 예, 돈은 금리 높은데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 뭐 한 번에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쭉 빠져나가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스물스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기 기준금리가 안 떨어져요. 지금 기준금리란다, 환율이 안 떨어집니다. 물론 1400원대 같으면 옛날에 뭐 1400 몇십원 할 때 보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입니다. 1300원대면 적어도 한 1100원대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그래 좀 안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 기억으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경제면을 이제 매일매일 계시는 경제면을 봅니다. 예. 그래서 저 때는 뭐 900원대도 있었어요. 환율이 US 달러 대 원화가 가치가 900원대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기 전이었어요.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환율이 얼마까지 올랐느냐? 1,500원까지 올랐어요. 1,500원. 뭐 대박의 수출하는 제 입장에서는 나라는 지금 뭐 휘청휘청 하는데 그때 환율로 돈 엄청 벌었죠. 900원대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나중에 달러 받고 환전하려니까 1,500원인 거예요. 1,400원대, 뭐 1,500원 이런 거예요. 안전자 내가 만약에 뭐 20억을 만약에 했다, 수출했다. 나중에 환전하면 30억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나는 20억이어도 남는데 20억이어도 많이 남는데 달러 받아서 환전하니까 30억이 되는 거야. 10억은 그냥 안전자리에서 그냥 번 거예요. 물론 그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각종 프로젝트가 홀드가 되고 뭐 이제 스탑이 되거나 이제 캔슬이 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또 기업들이 또 파산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평소에 조금 안전하게 좀 거래를 하고 외국과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수출 혹시 이런 거 아시는 또 구독자분들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뭐 LC라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행에서 돈을 받고 뭐 이렇게 거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좀 안전하게 그때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좀 호사를 누렸죠. 환율은 1,100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고 계속해서 은행 파산.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도 PF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힘들고 점점 이제 PF 대출뿐만이 아니고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도 지금 연체율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복합적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화 자본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티 안 나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심리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빠져나간다는 것이 외국인들 사이에 뭔가 이제 유행처럼 뭔가 불이 번지면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금융시장은 진짜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가요. 뭐 대처할 그 겨를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토스 뭐 새마을금고 이런 은행들의 파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물론 정부도 하겠지만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일단은 파산을 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뒤에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재정을 투입하고 뭔가를 다 해주겠다 하면은 국가도 뭔가 국채 발행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끌어다가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돌려막기에 돌려막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더 이 불이 크게 번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서 국가조차도 그거를 막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를까봐 좀 초반에 확 조기 진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SVB 터지고 시그니처 터지고 또 퍼스트 리퍼블릭 터지고 크레디트 스위스 터지고 그 주말 사이에 또 도이치방크 또 튀어나왔어. 그럼 또 다음에 또 계속해서 튀어나올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는 은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지금. 연준이 지금 뭐 위험한 은행이 한 6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그냥 페이퍼 상으로 봤을 때, 장부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뭐 크레디트 스위스나 뭐 다른 은행들도 장부상으로는 원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채 가격 이제 손실을 이제 평가 손실이 딱 장부에 적히는 순간
얘네들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유동성이 모자란 가운데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준에서도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준 말을, 연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물론 좋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스스로 갖고 좀 대처해야 된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어. 하면 정부에서 만약에 그거를 뭐 막아주겠다. 하면은 정부도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거든요. 그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가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채를 또 발행해서 그거를 또 재정으로 막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건설사든 은행이든 그것을 자기네들이 돈 많이 벌 때는 은행들도 막 완전히 뭐 성과급 잔치하고 뭐 이래 뭐 난리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사고 친 거를 정부가 막아주는 게 뭐겠어요? 국민들 혈세로 막아내는 겁니다. 국민들 혈세로 막아내는 거예요. 저 은행이나 건설사나 자기들 돈 많이 벌 때 저것들이 예? 정해진 세금 말고 또 뭐 국가에 낸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돈 너무 많이 벌었어. 성과금 와 너무 많아. 정부에 좀 국민과 국가에 조금 우리가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돌려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근데 자꾸 이제 이걸 도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가 괜찮다. 은행 총재가 괜찮다. 뭐 미국 정부가 다 괜찮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너무 거기를 너무 맹신하고 하지 말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좀 은행 법인별로 조금 예금자 보호법 좀 테두리 안에서 좀 뭔가 유동성을 좀 분산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는 것이 혹시나 터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거시경제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뭐 연준이랑 시장이랑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왜냐면 이게 계속 그 연준이랑 시장이랑 동상이몽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은행은 뭐 자꾸 끝이다 이라고 있는데 연준은 아니다 계속 할 거다.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그 정도로 지금 연준이 있잖아요.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0.25가 아니고 이번에 0.5를 올렸었어야 돼.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은 있겠지만 신뢰를 얻잖아. 와, 진짜 물가 잡으려고 완전히 진짜 총대 맸구나, 진짜. 아니, 진짜 은행들 파산하고 기업들 파산해도, 그냥 물가부터 좀 잡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0.25를 올렸다는 게 제가 뭐 0.25 예상한다는 게 뭐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냥 물가도 잡아야 되겠고, 물가를 또 잡아야 되겠고, 금융도 좀 위험해 보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게 0.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0.25를 하니까 시장에서 거봐 말은 저렇게 해도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좀 자기들도 불안한 거야. 자기들도 좀 금리 올리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파월은 진짜 좀 줏대가 없다. 예.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딱 눈치 까고 이제 금리는 이제 거의 다 올랐어. 이제 끽 해봐야 한 번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부터 시장의 물가에 대한 어떤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금융도 불안해지면서 물가도 치솟는 거예요. 그럼 진짜 더 골 때리는 거예요. 더 골 때리는 거. 왜 이것을 모를까? 나는 좀 답답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문제죠. 예, 아까 뭐 외화 유출 얘기를 했는데 급격하게
외화 유출 없다. 지금까지 없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외화 유출은 하고자 하면은 제가 주식에서도 0.1초면 하한가 간다 했잖아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몇 초면 그냥 외화 그냥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는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지금 투자 환경이 요렇다. 절대 뭐 안정적인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제 개별 종목 분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금 오전장은 일단은 뭐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이제 로직스가 먼저 슈팅을 지금 요즘에 로직스가 이제 그 옥타바 펀드에서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면서 조금 강세를 먼저 보이면서 그룹주 파마보다 좀 로직스가 좀 리딩을 하는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늘 하지만 누가 이제 직접적인 수혜냐, 간접이냐, 직접이냐, 둘 다 직접이냐, 둘 다 간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직접일수록 좀 더, 상승폭이 더 크고, 간접이면 상대적으로 조금, 오름폭이 작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룹주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사업들도 서로 관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어차피 지금 11,000원 여기는 이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뭐 분석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금요일 날 했고 주말 사이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열렸던 게 아니니까 예, 크게 분석할 내용은 없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뭐 AI 이런 거 있잖아요. AI 요즘에 챗 GPT 뭐 이런 거 엄청 지금 핫하잖아요. 지금 AI 시장 그리고 뭐 전기차 뭐 이런 우리 섹터들이 있잖아요. 약간 미래를 좀 선도할 예, 미래의 우리가 먹거리. 근데 그 미래라는 것이 정말 너무 먼 미래가 아닌 솔직히 양자 컴퓨터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조금 많이 멀다 생각해요. 예.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저도 관심은 높아요. 예.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테마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지금 제 나이 치고는 예. 제가 지금 40대인데 제 나이 때 치고는 이 양자 컴퓨터가 뭔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원래 과학의 발전 속도는 갈수록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빨라진다고 하지만은 양자 컴퓨터라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꿈의 컴퓨터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살아 생전에 이거를 누릴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AI, 뭐 전기차 이런 건 좀 이제 가시적이잖아요. 그죠? 예. 전기차도 이제 이 산업의 전기차 산업의 태동기야, 태동기. 거의 그런 거나 초창기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AI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뭔가 AI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초창기입니다. 요런 것들. 그리고 저는 바이오 살짝 띄우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 예,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바이오 선진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로 적지 않은 이제 벌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진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자원이 없는 나라 중에도 하나고, 그리고 바이오라는 게 이 설비 투자. 우리 뭐 반도체든지 뭐 전기차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설비가 막대한 고가의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바이오는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적은 설비 투자. 하지만 좀 가장 그 필요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이 어떤
인력이죠. 고급 인력. 이 바이오에 대한 고급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건 맞아요. 왜냐면 이 고급 인력이 중요한 것들이 바이오나 우리 AI 같은 것도 여러분들 이게 AI가요 장비가 무슨 뭐 컴퓨터를 고성능 컴퓨터를 써서 뭐 AI를 개발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AI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의 그 어떤 머리, IQ, 뭔가 그런 창의성 이런 것들이 주된 거예요. 이 산업에는 진짜 고난이도 기술의 어떤 집약체가 AI 같은 거, 바이오 같은 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됐다 하면은 정말 노다진 거죠. 왜냐면, 뭔가 지출의 포지션이 좀 작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뭐 항암 신약 뭐 만약에 뭐 개발했다, 만들었다. 네? 그 약 병 한 병이 이게 뭐 원가가 얼마겠습니까? 연구 개발비 빼고 그냥 제조 원가가 얼마겠어요. 엄청 쌉니다. 말도 안 되게. 하지만 약값은 그렇게 받지 않잖아요. 왜냐면 연구개발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연구개발비. 이게 수년간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 있는 이 연구 인력들의 이런 것들이 선투자를 했던 거죠, 자기들이. 이게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하면 다 날리는 거고 성공했을 때는 막대한 이제 이윤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몇 년 안에 다 회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번 개발된 약은 영원히 팔아먹는 거예요. 영원히 나중에 뭐 특허가 끝난 뒤에도 계속 팔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발주자가 없으면 더 오랫동안 팔아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없고 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땅도 조그맣고 또 인구도 적고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에요. 그러다가 또 약간 교육도 조금 상향 평준화는 되어 있지만 이 상향 위로 뻗어나가는 뭔가 두뇌의 그 마지막 거기를 뚫어내는 그런 좀 고급 인력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 인구도 적은데 또 그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교육 방식, 수능 이런 대입 입시 위주의 이 교육 방식이 만들어낸 어떤 상향 평준화지만 그 상향 평준화 그 이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나오기는 조금 힘든 구조. 이런 데서 좀 바이오와 AI 이런 것들은 조금 한계가 사실상 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미래에 뭐 먹고 살려면 왜냐면 인류는 계속해서 그 우리의 그 각종 질병,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제 크고 작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도 정복 못한 질병들이 많고, 예? 그리고 뭐 코로나 뭐 이런 팬데믹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산업 분위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약 하나 개발한 거 없이 이렇게 매번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큰 부분 계속해서 현대적인 질병에 계속해서 그 뭐라 해야죠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예. 옛날에 과거에는 없었던 좀 진짜 그런 병들이 지금은 만성질환처럼 다들 퍼져 있고 예. 그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조금 정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시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간의 기별도 안 갈 정도의 지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 자원이 없고 인구도 적고 땅도 적고 예? 삼면이 다 육로가 다 막혀 있고 이런 뭔가 열세인 우리나라에서 조금 미래의 먹거리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바이오이기도 하니까 그 너무 테마에 휩쓸려서 되지도 않는 AI 이런 거에 투자하지 말고 뭐 지원해 주지 말고 좀 고루고루 바이오에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AI보다는
예? 우리나라에서 AI보다는 바이오가 오히려 둘 다 초고난이도의 어떤 기술 집약적 산업이긴 하지만 AI는 사실상 안 돼요. 제가 앞서 삼성전자에서 바다 OS 만들려다가 예?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샷다 내렸다는 거 말씀드렸죠. 안 돼요. 머리 자체가 안 돼요. AI는 안 돼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바이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투자를 좀 해서 우리가 바이오 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예? 꼭 우리 항암 신약이나 어떤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고 CMO, CDMO 뭐 이런 위탁 또 생산 기지로서 또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여러 방면에서 조금 뭐 규제 완화나 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요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막 그 미래 첨단 산업, 그 AI 뭐 그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뭐 전기차도 뭐 이제 제조가 있고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예.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안 돼, 이거 안 되잖아요. 예. 하드웨어는 얼추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맥락이죠. 바다 OS 안 된 것처럼.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도 뭐 끄적이고는 있는데, 진짜 다른 나라 양자 컴퓨터 어떤 개발 속도에 비하면은 진짜 완전 저 바닥 오브 바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너무 이런 이제 미래 첨단 산업에만, 할 것이 아니고 바이오에도 관심을 우리나라에서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 꼭 이러잖아요. 옛날에 그 한미 약품처럼 한미에서 그때 뭐 기술 수출 뭐 몇 조 했다 뭐 하니까 그때 돼서야 뭐 우리나라 뭐 바이오 뭐 산업을 키우겠다 뭐 정치꾼들이 나와가지고 뭐 떠들어대다가 예 나중에 또 뭐 한미 약품 또 무슨 또 기술 그 수출한 게 또 뭐가 뭐 반려되고 뭐 이러면서 어찌 되고 이러 안 좋게 되면서 또 뭐 시들시들해지고 예. 뭐 일관성이 없어 우리나라는 뭐 핫하다 하면 그다 내가 살짝 발 담글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뭔가 이 치고 나가는 것이 없어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너무 막 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런 분야야. 물론 전기차는 아니죠. 전기차는 일단은 지금 뭐 하드웨어 쪽은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AI는 쓸데없는데 그렇다고 여기 AI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바이오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진짜 해야 될 또 산업군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은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분석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제 영상에서는 금요일 날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금요일 영상의 내용과 월요일 영상의 내용이 크게 다를 부분은 뭐 주말 사이에 뭐가 없다면 예 크게 다를 부분이 없다는 부분 예, 그리고 오늘 일단은 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간에 소폭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000원, 1,000원대 여기를 지지하는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매도 매수 하지 마시라. 그리고 물타기든 불타기든 하시려면 아래에서나 위에서나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문의사항들이 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를 해주시고 또 때로 댓글로 또 문의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메일로 또 다른 또 구독자분들은 또 사연이 깊고 뭐 길고 하다 보면 메일로도 주십니다. 메일로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참고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거의 뭐 까는 영상이었죠. 예, 까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뭐, 항의 메일이 뭐 한 2건 정도 왔어요. 예, 강성주주인 것 같습니다. 예, 강성주주인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또 영상이 그렇게 막 파급력이 있고, 예, 구독자가 많은 영상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뭐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 좀 오르긴 많이 올랐어. 나도 이 부분은 뭐 부정하진 않아. 근데 이 사람들도 하는 말이 뭐 전기차 업체의 하청 기업일 뿐이다. 이 말에 너무 이제 꽂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배터리 업체는 작고 전기차 업체는 많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가 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전기차를 못해요. 그냥 프로젝트성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전기차를 그냥 우리도 만들 수는 있다라는 그 가능성만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성 전기차 말고 진짜 상용화,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반대로, 왜냐면 그 투자 규모가 달라요. 아예 몰래지 클래스가 다릅니다.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차에 부품 납품하던 업체가, 예? 현대차가 아니고 뭐 과거차든 뭐든 완성차 업체를 자기들이 설립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 그냥 차 한 대, 우리 옛날 뭐 우리나라에 뭐 수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수제 스포츠카라 해가지고 그냥 1년에 뭐 몇 대 만들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대량 생산화를 하기 위한 완성차 업체로 가는 것은, 그런 부품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로 가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예. 그거는 그냥 열정과 그냥 뭐 적당한 자금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완성차 업체는요, 언제든지 부품사를 자기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냥 필요성이 느껴지면 자기가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규모가 현격하게 작아요. 근데 그들이 만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 현대차가 자체 부품사를 만들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 그 하청업체들이 어느 정도 자기 그거에 따라주고 있고, 예, 어떤 그런 팔로우업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냥 회사를, 공장을 하나 만드는 거에 비해서 얘네들한테 외주를 줘서 물건을 받는 게 여러 가지 인력이나 투자 비용이나 설비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부품사에서 막 무슨 뭐 인건비가 올랐니 뭐니 하면서 가격을 막 기하급수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금액으로 올린다 하면은, 그것도 한 부품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품사들도 다 그런다. 그러면 당장에는 어느 정도 올래고 달래고 해서 적당히 올려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뒤로는 부품사를 만들겠죠.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끌려갈 수는 없으니까, 현대차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공장을 새로 만들고 우리가 그냥 인력 투입하고 우리가 기술력을 투입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자체 부품 생산을 하면은 단가를 이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쪽이 외주 주는 쪽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들면 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2차 전지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완성차, 이제 전기차 완성체 업체들이 자기들이 원하면은 내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자원이 뭐 자원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배터리 값이 전체 전기차 값의 반이야, 반. 근데 이것을 요목조목 따져봤을 때 외주 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현재 그 배터리 가격 단가는 괜찮다 이거야. 저 단가보다 우리가 현격하게 낮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떤 부분, 어떤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
누구 말 맞다나 배터리 업체는 작고 수가 작고 완성차 업체,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수요는 많다. 이러면은 당연히 좀 배터리가 빠른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빠른 공급이 안 되면은 단가는 괜찮은데 빨리 공급이 안 되면 이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거야, 그냥. 너희를 괴롭히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급이 많이 딸리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가 마냥 배터리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적당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수급하고 또 나머지는 또 외주에서 받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로 봤을 때는 이랬든 저랬든 자기들 경쟁력을 잃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그냥 자기들 자체적으로 공장을 만들겠지만 따로 법인이나 자회사 격으로 만들어서 또 아예 회사를 하나 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갈수록 그런 것들이 저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차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이 레벨 수준은요, 그냥 어나더 레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가 을이다, 뭐 갑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조금 이제 착각을 하지 마시고, 예. 왜냐면 그거는 어디까지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십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얘들이 진짜 갑 오브 갑인지를 보시면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재무제표상의 그런 부분.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이익 마진율, 이 영업이익률이 진짜 제조업 치고도 엄청 낮아요. 엄청났기 때문에, 엄청났다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기술 집약? 그런 고난이도의 어떤 그 기술 집약적 산업이 아니란 뜻이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얘들이 만약에 개발했다, 신약 개발했다, 마진율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예? 아무리 무슨, 특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허세튼 바이오 시밀러 지금 시장이 뭐, 레드 오션이니 뭐니 해도, 그렇다 해도 마진율이 몇십 프로예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전기차 배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알쏭달쏭하고, 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게 뭐, 오늘 내일 상간에, 뭐, 한두 달 상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엄청난 고평가라는 부분을 절대, 이 배터리 종목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제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에 좀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주지를 좀 시키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좀 마지막 말이 조금 길었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